조선시대의 족보나 여러 고문서들을 살펴보면 당시 남성과 여성의 사망 연령과 원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을까? 그 여성의 경우에 그 출산 시 사망하는 경우가 여성 10명당 1명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의 가임기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의 경우에는 약 남성보다도 사망률이 약 한 1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노상추에게는 족보에 오르지도 못하고 가슴에 묻은 자식도 많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처마저 요절하고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니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비참할 뿐이다. 노상추가 살았던 시대에는 돌림병이 잦았다. 26년을 함께 살았던 노상추의 세 번째 아내도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세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해소병에 돌림병이 겹친 것이다. 애통하기 그지없다. 세 번째 아내가 사망한 1799년에는 전국에 돌림병이 크게 돌았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그 해에 12만 8천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나라에 커다란 근심을 안겨줬던 그 전염병은 무엇이었을까? 그 18세기에 가장 이제 크게 창궐 했던 전염병은 그 홍역이고 19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콜레라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그 18세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홍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시에 홍역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그 의학자들뿐 아니라 정약용도 마과해통 같은 이제 책을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망자가 많았던 것은 기후와도 관련이 있다. 노상추의 일기를 보면 당시 날씨는 매우 변화무쌍했다. 가뭄이 계속돼 기후제를 올릴 지경이다가 또 어느 날에는 큰 바람과 홍수 피해가 이어졌다. 노상추 시대의 기상 관측 자료는 없다. 다만 나이테 등을 분석해 추정할 수 있는데 매년 5월의 추정 강수량을 보면 노상추가 살았던 18세기 전후에서 강수량의 변화 폭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이 무렵은 소빙하기였다. 약 1800년대에서 1700년대를 이렇게 향할 때는 온도가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한 0.23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승하는 부분이 소빙하인에서도 온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이고, 그리고 노상추 일기의 그 배경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로 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후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컸던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기는 가뭄과 홍수, 그다음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소빙하기.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 초반에 그 형용하던 사회적인 민심, 여러 가지 세도 정권이 시작이 되고, 또 수령들이 탐막이 이루어지고, 또 홍역내란이 벌어지고, 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주 사회적인 거로 민심이 아주 흉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근이 들고 물가는 오르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불안한 사회. 노상추의 지인 중에도 나라의 운명을 논하는 정감록을 따라 천지가 개벽해도 안전하다는 십승지를 찾아간 이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상추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어
괴로울 뿐이었다. 그렇게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노상추의 세 번째 부인이 돌림병으로 사망한 1799년. 채제공도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후견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정조마저 갑자기 승하한 이후 사회는 더 흉흉해졌습니다. 소빙학이라고 불리는 18세기 전후는 전 세계적으로 왕조가 쇠퇴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조선에도 급격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죠. 노상추도 분명히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양반이었던 그는 그 변화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정조 승하 후 노상추는 홍주 영장으로 가게 된다. 충청도에는 총 5개의 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홍주는 지금의 홍성지역. 노상추가 홍주에 부임하고 신유년이 박는다. 신유년은 순조가 즉위한 해로 우리나라 천주교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해이기도 하다. 채제공이라고 하는 분하고 정조가 제위했을 때만 하더라도 천주교에 대해서 그래도 관대한 입장을 취했었던 것에 비하면 순조의 어린 순조의 즉위와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그 다음에 노론벽파의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새로운 변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특히 노론벽파는 천주교 박해를 정치적 음모하고 연관시켜서 전개했던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조와 남인은 상대적으로 천주교를 옹호했다. 노론은 이를 빌미로 남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감행했다. 이것이 바로 신유 박해다. 홍주는 바다와 면한 지리적인 조건에 힘입어 천주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다. 정원 이의채가 홍주는 사악에 가장 심하게 물든 지역이니 홍주 목사를 붙잡아 국문할 것을 상소하다. 중인 이하의 지식인들이 19세기 이 시기로 넘어오면서 자아를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뭘까? 대안적인 사상을 찾다 보니까 그때 천주교가 딱 매치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신유 박해의 시절에 천주교가 가장 심하게 물든 그 현장에 노상추가 있었던 것이다. 천주교를 금하는 국법의 서슬이 퍼런데도, 그토록 잡아들이고 처형을 하는데도 좀처럼 천주교가 근절되지 않자 노상추는 한탄했다. 이른바 믿는다는 자들은 남녀의 차이가 없고 상놈들은 믿음을 곧 법으로 여기니 그 말패는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 수가 없다. 정악이 부진한 것이 극에 달했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미 조선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들어왔던 건데, 노상추는 기존 질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역시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하면서 대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아주 갈등을 겪는 거죠. 정신적인 갈등을 겪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정조가 서울 허통을 실시했지만 노상추는 적서에 대한 구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그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문중 어른들이 족보에서 서울 표시를 빼기로 한 것이다. 서울 숙부가 족보에서 서자를 빼달라고 한다. 그런데 문중에서 이를 들어주기로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집안이 망하는 것은 하루를 기다릴 것도 없겠다. 오호 통제라. 노상추에게는 서울 집안과 얽힌 또 다른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 1807년 서울 집안인 박춘노가 어머니 상을 당해 묘지를 썼는데 이것이 노상추 집안의 분묘 범위를 침범한 것이다. 이에 노상추는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에 비를 내가 지금 씌우려고 합니다. 소송의 80~90%가 산속 문제다라고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이 얘기를 언급한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